어머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그날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67에 저는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동거였고 그 시작은 곧 불행이었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던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간호사로 평생을 일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버틸 수 없더군요.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 수술을 받았고 회복은 더뎠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벽에 기대어 쉬어야 했고 장바구니 하나 들고 오는 길도 버겁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은 따뜻한 배려 같았지만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게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괜히 불편을 끼치는 건 아닐까, 사소한 걸로 부딪히진 않을까,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 민정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저희도 불안해요. 지우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면 좋아할 거예요. 억지로 꺼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묻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민폐 끼치지 말자. 얹혀 사는 사람처럼 굴지 말자. 며칠 뒤 작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물건이라고 해봐야 몇 벌의 옷과 오래된 사진 앨범, 그리고 세월을 함께한 작은 소품들 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내어준 방은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바람이 흰 커튼을 흔들었고 그 모습에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 쓰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게 만들지 말자.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 손녀 지우의 도시락을 챙겨주니 민정은 출근 준비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따뜻한 국이 차려져 있었고 빨래도 깔끔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숨 좀 쉬겠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손녀 지우는 더욱 반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하고 외치며 제 목을 감싸 안을 때 저는 무릎의 통증도 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어느 날 민정은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편해. 지우도 좋아하고 나도 훨씬 살만해졌어. 그 말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기분 좋으면서도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도움이 되니까 편하다지만 언젠가 그 편리함이 사라지면 나는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가.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 이 집에서 설 자리는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제 방에 홀로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아들네 집이고
저는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 불현듯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이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 얼굴로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건네는 짧은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의 서운함이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그렇듯 편리함 뒤에는 늘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은 여전히 화목해 보였지만 작은 긴장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오늘이 오래가진 않을 거라는 예감이 어쩐지 자꾸만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길한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가족인데 설마 다 잘 지나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다가오게 될 줄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동거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고마웠습니다. 아침마다 웃으며 맞아주던 며느리, 옆에 있어 든든했던 아들, 뛰어와 품에 안기던 손녀 지우. 이 집에 와서 참 다행이다 하고 마음을 놓은 적도 많았습니다. 저도 덕분에 더는 무릎 아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새 끼를 챙겨 먹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늘 그렇게 평온하게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시간이 흐르자 작은 불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조그마한 돌멩이처럼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제게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평생 새벽에 하루를 시작해 왔습니다. 간호사 시절 해 뜨기 전에 출근하던 버릇이 몸에 밴 탓이었지요. 은퇴한 뒤에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시만 되면 눈이 절로 떠졌고 그때부터 집안을 정리하는 게 제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부엌에서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데 뒷머리가 헝클어진 민정이 졸린 눈으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늦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새벽에 자는데 자꾸 깨네요.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 귀엔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집안을 정리했을 뿐인데 왜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좀 더 늦게 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서늘했습니다. 도와주려 한 건데 그게 불평이 된다니. 손녀 지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으면 저는 못 참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눈 나빠진다. 내려놓고 나가서 좀 뛰어놀아라. 그런데 민정은 곧장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온라인 수업이에요. 괜히 잔소리하면 아이만 위축돼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제 말이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로 들린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간호사로 수십 년을 살며 아이들 건강을 지켜온 제가 정작 손녀 앞에서는 구시대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살림살이 방식도 달랐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차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집에 와도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하면 다 버리게 돼요. 제발 조금만 해주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 든든하지 않니?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세대마다 살림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깊이 흔든 건 사생활의 경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림질한 옷을 들고 민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넣어두면 민정이가 편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마침 민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놀란 듯 멈추더니 곧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그 한마디에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까지 확실히 말해야 하는 건가.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며느리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시부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이 제게 직접 닿으니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단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간섭이 되는 걸까? 겉으로는 여전히 화목해 보였습니다. 저는 집안을 돌보고 민정은 바쁘게 출근했고 아들은 늘 중간에서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불편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요. 밥상 앞에서 며느리의 표정 하나, 아이 앞에서 오가는 짧은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점점 짐이 되어 가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매일 같은 무게로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살다 보니 집안일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지우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설거지야 내가 더 하면 그만이고 생활 습관은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기준은 세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평생을 일하며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오는 아이들 중 대부분은 제 나이 또래의 부모가 말하길 공부에 치여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아이들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늘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마음껏 뛰놀고 햇볕을 쬐고 땀을 흘려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튼튼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하지만 며느리 민정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공부는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민정은 지우의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영어 학원, 피아노, 미술, 수학, 과외까지. 달력에 적힌 일정은 어른들의 회사 스케줄보다 더 바빴습니다. 아이는 방과 후에 숨 쉴 틈도 없이 학원에 끌려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지우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늘 피곤에 절은 표정, 잠들기 전까지 숙제를 붙잡고 있는 작은 손. 아이의 웃음소리는 줄어들고 대신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결국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지우는 아직 10살이잖니. 너무 빡빡하게 굴리는 거 아니냐? 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이미 애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은 다 그래요. 뒤처지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손녀도 어른들 일정에 맞춰 뛰어다녀야 한단 말인가. 순간
제 세대와 며느리, 세대의 벽이 눈앞에 뚝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 뜻대로 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세대의 기준에 맞춰 자라는 거라는 걸요. 제 세대도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공부보다 건강이라 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기준으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그녀가 하는 방식도 자기 세대가 옳다고 믿는 길일 뿐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히 간섭하지 말자. 내 방식이 옳다고 우기면 싸움만 될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매일 제 눈앞에서 힘들어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집에 살았다면 저 집은 저 집 사정이라며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켜보는 상황에서 제 입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어느 날은 지우가 피아노 학원에 가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가 두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은 정말 가기 싫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돼. 그런데 그 순간 민정이 거칠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한 번 빠지면 습관이 돼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망치려는 사람이라도 된다는 건가? 지우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는데 민정은 그 손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우가 웃는 얼굴을 지켜주고 싶은 것뿐인데 내가 틀린 걸까?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걸까? 그 뒤로는 웬만하면 말을 아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울고 있으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잠깐 쉬었다 해도 괜찮다. 그러면 민정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아니에요. 끝낼 때까지 해야 돼요. 아이 앞에서 두 어른이 엇갈린 말을 하니 지우는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눈만 굴렸습니다. 어린 얼굴에 혼란이 가득한데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육 문제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삶의 기준도 다르고 그 기준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아이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저는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동거하는 이상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집에 살았다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눈앞에서 아이가 저렇게 지쳐가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겠니? 결국 저는 침묵과 충돌 사이에서 매일 흔들렸습니다. 머리로는 며느리의 방식이 옳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앞에서 지친 아이를 보며 가슴으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참으려 했습니다. 며느리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터지기 마련이더군요. 제게 그날은 식탁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늘 건강식을 고집했습니다. 나물 반찬에 된장국,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하다 믿었지요. 아이도 어릴 땐 그렇게 먹어야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은 달랐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배달 음식을 시켜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치킨 상자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지우가 좋아서 손뼉을 치며 달려들었지요. 참으려 했는데 기름이 뚝뚝 흐르는 그 손가락을 보자 결국 말이 터졌습니다. 애들 건강 좀 생각해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옵니다. 가끔은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이 문제가 아니잖아. 자꾸 이러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뭐가 나빠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먹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미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말했는데 민정은 또 간섭이라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정이 말 좀 들어요. 괜히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눈만 굴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을 정도로 치가 떨렸습니다. 민정이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 결국 본심이 이거였구나.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손이 떨려서 밥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지? 민폐인가? 짐인가? 짧은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밥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부엌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식사 안 하세요? 응. 그냥 알아서 해 먹어. 짧게 잘라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며칠간 집안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민정은 말을 줄였고 저는 더 줄였습니다. 준호는 아예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오히려 저 집이 더 불편해졌구나. 그런데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지?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우가 학원 가기 싫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숙제도 못 끝냈다고, 너무 힘들다고 울먹였지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쯤은 안 가도 돼. 숨 좀 돌려야지. 그때 민정이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가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고 싶어진다고요. 민정아, 애가 힘들다잖아. 하루쯤은 쉴 수 있지 않니? 아니요. 규칙은 지켜야 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아이 혼란스러워요.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아이가 울고 있는데 쉬라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민정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 준호까지 나섰습니다. 엄마, 민정이 말 맞잖아요. 괜히 애 키우는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들까지 나를 밀어내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밥상에 정성을 쏟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손을 놓았습니다. 일부러 빈손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정이 다가와 묻더군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다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짧은 대사였지만 제 속마음을 다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폭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집을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정은 제가 간섭이라고 느꼈고 저는 제가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동거는 이제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걸. 저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야겠다 싶어 조그만 집을 구해 짐을 옮겼습니다. 떠나오는 길, 마음은 허전했지만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손주 얼굴도 자주 못 보겠지. 그래도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빼던 날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로를 위해 이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쉽게 부르지 마라. 그 말에 며느리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지우는요? 방학마다 돌봐주시던 거 이제 어떡하주요? 그 말은 곧 의존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아이 돌보라고 있는 게 아니다. 필요할 때만 찾을 거면 이제 그만하자. 지우가 울먹이며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작은 손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엄마 아빠의 편의에 맞춰 쓰이게 두진 않는다. 새 집에 들어온 첫날 밤, 저는 낯선 방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방은 휑했지만 제 마음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손에 있다. 더 이상은 남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며칠 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많이 반성했어요. 다시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저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일 없어. 나는 내 집에서 살 거다. 그러면 아이는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손주는 내 기쁨이지 너희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호구처럼 살던 지난 시간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러 차례 손주를 핑계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또다시 끌려다녔을 테니까요. 지금은 혼자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손주를 자주 못 보는 게 아쉽긴 하지만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더는 내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이제부터 노년은 저의 행복으로 채우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 들으러 들러주세요.